그렇게 남편 태수를 잃고 나서 초봉이는 부모님께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몰래 서울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 플랫폼 안에서 우연히 박지호를 만나게 되고 박지호는 초봉이에게 중간에 잠깐 내려 유성온천에서 쉬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단둘이서 호젓하게 온천회를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초봉이는 이에 쉽사리 제호의 뜻에 응하게 됩니다. 바로 유성온천으로 떠나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는 다른 두어 사람 승객과 같이 버스를 잡아타고 흔들린 지 30분 만에 신온천의 B라고 하는 여관에 당도했다. 초봉이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바로 근처라더니 이렇게 먼 덴가? 언제 못 가느라고 언제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차를 타려고 이러는고? 이쯤 궁금히 생각도 했으나 그대로 잠자코 있었다. 버스가 포치에 닿기가 무섭게 앞뒤로 하녀들이 달려들어 문을 열고 손에 든 것을 채워가고 하면서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현관으로 들어서니까 연화문이나 같은 하녀들이 나풋나풋 엎드리면서 한꺼번에 이라시아이마세를 외친다. 서슬의 초봉이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못 간 집이라면서 대체 이게 웬 영문인지를 모르겠다. 군산 있을 때에 목간이라고 하면 수염 난 놈팡이가 포장대에 앉아 벙어리 삼신인지 눈만 힐끔하고 돈이나 받을 줄 알지 오느냐 가느냐 수인사 한마디 하는 법 없는 그런 대만이 목간탕인 줄 알았었는데 이건 도무지 휘황하고도 혼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어깨가 절로 오므라들려고 한다. 집은 어쩌면 이리도 으리으리하며 색시들은 어쩌면 이렇게 많이 나오며 어쩌면 이다지도 소중히 모셔드리는지 아마 이런 집에서는 못 간 삭을 칠전은 어림도 없고 1원이나 그렇게 내야 할 것 같다. 초봉이는 사실로 이런 호강이라고는 꿈에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차마 겁이 나고 황송스러워 못한다. 그러나 저러나 남탕이니 여탕이니 써붙인 데는 어디며 수건도 없고 비누도 없으니 비누는 이전짜리를 한 개 산다지만 빌려주는 수건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종시 두리번거리고 섰는데 재호는 성큼 마루로 올라가더니 어서 올라오잖고 하면서 휘쭉 웃는다. 초봉이는 그제서야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서니까 한 여자가 냉큼 가죽 슬리퍼를 집어다가 꿇어 앉으면서 바로 발부리 앞에 놓아준다. 초봉이는 제발 이러지 말아주었으면 하여 딱해 못 견딘다. 재호는 보니 짐을 들고 앞선 여자의 뒤를 따라 2층 층계로 올라가고 있다. 초봉이는 이런 집에서는 목간도 2층에다가 만들어 놓았나 보다고 더욱 신기해했으나 자꾸만 이렇게 둔정거리다가는 촌뚝이 처접을 타지 싶어 얼핏 재호를 따라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서 양탄자를 깐 복도를 한참 가노라니까 앞서가던 하녀가 한방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널따란 다다미 방이다. 초봉이는 팔조를 모르니 그냥 넓은 줄만 알 뿐이다. 하녀가 뒤로 따라와서는 비단 방석을 2개 마주 놓아주고 시원하라고 앞유리창을 열어놓고 간다. 하녀가 육가다를 펴들고서 초봉이더러 어서 갈아입으라고 속없이 연방 눈웃음을 친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재호가 육가다를 다 갈아입고 돌아서다가 초봉이의 공경을 보고는 꺼울꺼울 웃으면서 하녀더러 설명을 한다. 우리 안악은 온천이 처음이기도 하려니와 또 조선 가정에서는 안악이 남편 앞에서 보는 데서 함부로 옷을 벗거나 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러니 그대로 놓아두라고. 우리 안악이라고? 초봉이는 단박 면박이라도 주고 싶게 재호가 괘씸했다.
그의 눈살은 조련찮게 꼿꼿해서 재호를 거듭떠본다. 그러나 재호는 초봉이의 그러한 눈치는 건의를 챘어도 어째 그러는지 속내는 알 수가 없었다. 아까 대전역에선 그만큼 선선히 내 뜻에 응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는 이다지 비쌀 게 무엇이란 말인고.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부끄럼을 타는 모양인 게로군. 그러면 그렇지원. 허허 제기랄 것. 그렇게 부끄러울 게 무엇 있더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서먹서먹 하질랑 말아요. 여기 여자들이 보는데 마치 남의 집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온 것처럼 수상하게 여기려고. 그렇잖아? 말이 그럴듯하여 초봉이는 약간 마음이 풀렸다. 역시 꿰고 꿰물 받아서 온 것으로 보인다면야. 차라리 아닐지언정 겉으로라도 내 외관인 체하는 것이 그보다는 덜 창피할 테라서. 자 그런데 어떡할꼬? 목관을 먼저 할까 시장한데 뭐 욕이라도 먼저 할까? 글쎄요. 초봉이는 시장하기는 하나 이러자거니 저러자거니 제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았다. 재호는 기다리고서는 하녀더러 탕에 들어갔다가 나올 동안에 화식을 준비하던지 그게 안 되겠으면 돈불이나 그런 것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악은 집에서도 나하고 같이 목간을 하는 법이 없으니 따로 독탕을 안내해 주라고 주절주절 이른 뒤에 하녀가 받쳐주는 타월을 어깨에다 걸치고 나가버린다. 초봉이는 기다리고 섰는 하녀가 제 일에 민망해서 할 수 없이 육가다를 입는다. 세수 빠진 하녀가 연신 아시아시 해가면서 생 근사를 피우는데 딱 질색을 하겠다. 탕에는 독탕이라 혼자다. 유황내가 나고 호젓한 게 마음에 해적해적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정갈한 것이 좋기는 좋았다. 물탕 바닥의 푸른 타일에 비쳐 깊은 연못의 물인 듯 새파란 물이 가장자리로 남실남실 넘쳐 흐르는 것이 아까울 만큼 흐뭇해 보인다. 물은 너무 뜨거운 것 같았으나 참고 그대로 들어가서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잠겨 있노라니까 여러 날 동안의 피로가 새 채비로 몸에서 풍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어다 씻겨나가는 성시퍼 여간만 개운한 게 아니다. 맑은 물속으로 하얀 제 몸뚱이가 들여다 보인다. 탕에서 나와서 방을 잊어버리고 어릿어릿하는데 지나가던 하녀가 쪼르르 데려다 준다. 재호는 기다란 얼굴이 심지어 대머리 벗겨진 데까지 불그레하니 익어가지고 조그마한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초봉이의 밥상도 따로 갖다 놓았다. 조선식으로 맛상을 안 한 것이 다행스러웠다. 어때? 기분이 아주 좋지? 재호는 부채질을 하면서 무엇이 그리 기쁜지 연신 싱글벙글 좋아한다. 자, 밥 먹더라고. 퍽 시장했을 거야. 그새 여러 날 걱정으로 지내느라고 뭘 변변치 먹지도 못했을 텐데. 밥상 앞에가 무릎을 뉘고 앉으니까 하녀가 간드러지게 공기에다 밥을 퍼올린다. 초봉이는 두 손으로 덥석 받는다. 어여 먹어요. 많이 배부르게 먹어요.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잘 먹고 마음도 편하게 가지고 그래요. 마침 목간을 했으니까 그걸로 과거는 말끔 씻어버린 요량을 하고 말이지.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이건 바로 어린애를 어르듯 한다고 서글퍼서 우습지도 않았다. 자, 난 반주를 한 잔. 재호는 하녀한테 유리곶불을 들이댄다. 연애란 건 유쾌한 물건이니까 술을 한 잔 먹으면 더 유쾌하다고.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겨우 가라앉았던 심정이 또다시 더럭 상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대체 저 사람이 어찌 이리 실없는고 하고 재호의 얼굴을 똑바로 거듭떠 본다. 그러나 재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벌심 웃으면서 하녀가 부어주는 맥주를 쭉 들이킨다. 음축맞은 도둑놈. 밉살스럽고 어느 결에 이렇게 옳혀들었는지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노라니까 깔고 앉은 방석에 바늘이 박힌 것 같아 어서 이 자리를 피해 달아나야겠다고 마음이 담뿍 단다. 그러는 하면서도 웬셈인지 과다니씩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대신 기운이 착 깔아앉고 한숨이 터져 나온다. 온갖 여망을 거기다가 붙이고 찾아가던 그 사람인 것을 여기서 떼치고 혼자 나설 일을 뒤미쳐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나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를 길에서 잃어버린 애기적인 듯 천지가 아득하여 어쩔 바를 모르는 것 같기만 하던 것이다. 이게 다 무슨 약비한 짓이냐고 애써 저더러 지천도 해보기는 했으나 종시제가 제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상인즉 그는 제호를 떼쳐버리기가 겁이 나기 전에 저와 마주 떡 퍼버리고 앉아있는 제호라는 인물의 커다란 몸집에서 무겁게 퍼져나오는 이상한 앞기, 이 앞기에 눌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 못하고 저편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고라야 말지 별수가 없느니라고 미리 단념부터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의식지 못할 뿐더러 그 앞기라는 건 제호라는 위인이 벙땡하면서 남을 덮어 누르고 제 고집대로 하는 배심도 배심이겠지만 그보다도 결국 그가 이 편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의 우상인데 지나지 않을 것을 그만 그것에 눌려 지레 작업을 하도록 초봉이 제 자신이 본시 앙칼지지도 못했고 겸하여 인생의 첫걸음을 실패한 것으로 부지중 자긍을 잃고 자포자기가 된 구석이 없지 못했던 때문인 줄을 그는 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고서 무단히 앉아 속절없이 이 운명 앞에 꿇어 엎디는 제 자신의 만만한 신세를 힘없이 한탄이나 하는 것으로 겨우 저를 위로하고자 든다. 철든 이유로 무엇에고 나를 고집 못하던 나. 고태수와 결혼한 것도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물은 탓이요. 장영보에게 욕을 본 것도 사람이 만만한 탓이 아니더냐. 그러한 보가로는 내 몸과 청춘을 잡친 것밖에는 무엇이 더 있느냐. 그리고서는 시방 또다시 새로운 운명이 좌우되는 이 마당에 임해서도 다부진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 이걸로써 저를 용서하는 대신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탄식거리에는 좋겠었다. 미상불 그는 한숨을 몰아내쉬면서 눈에는 눈물까지 어렸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시방 초봉의 한탄이란 그다지 근거가 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는 애당초에 제가 박재호의 뜻을 받아 그의 계집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가지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실, 초봉이 제가 박재호의 계집 노릇을 한다는 사실, 이것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통이 모르고 있었다. 하물며 불가하면 무엇이 어쩌니 불가하다는 것이랄지. 따라서 제가 마음에 정녕 싫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니 좀 과하게 말을 하면 종일 통곡에 부지하마 누라 상사라는 우스꽝스러운 초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초봉이는 그대로 문치에 우두커니 지어서서 눈을 내리감는다. 대체 어째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고. 오늘 아침 군산서 아무 일도 없이, 그렇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아무 일도 없이 떠나온 내가 이건 꿈에도 생각지 않고 졸가리도 닿지 않고 할 일 없이 허방에 푹 빠진 푼수지. 이 밤에 저 박재호와 어여시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다니 이 기막힌 사실을 무엇이 어떻다고 할 기신도 나지 않았다. 이부자리를 다 펴고 난 하녀는 알심을 부린답시고 고단하실 텐데 어서 주무시라고 납죽거리면서 물러나간다. 베란다에 나 앉아있는 초봉이에 난감해하는 양을 보고
해벌심 혼자 웃던 재호가 일로 와서 이야기나 해보더라고. 응? 초봉이. 이야기란 소리에 마지못해 초봉이는 재호의 맞은편으로 가서 고즈넉히 걸쳐 앉는다. 그런데 집은 어떡할꼬? 재호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밑도 끝도 없이 불쑥 한다는 소리다. 집이요? 초봉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쳐든다. 응, 집. 우리 살림할 집.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대체 누구하고 언제 그렇게 다 작정을 했길래 시방 이러느냐고. 짐짓이라도 면박을 줄 수 있는 제 자신이었으면 싶었다. 재호는 기다랗게 설명을 시작한다. 앞으로 윤희와 이혼을 하기는 하겠으나 그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저편이 그런 억척인 만큼 너와 내가 동거를 하는 줄을 알고 보면 심술이 나서라도 이혼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윤희와 이혼이 되는 날까지는 이를 속세로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 너를 바로 청진동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런 곡절이기 때문에 부디 어찌 생각 마라. 하면 내가 살림할 집은 우선 마땅한 놈으로 골라 세를 얻어주마. 그렇게 따로 살림을 하고 있노라면 첫째 뜬 마음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홀몸으로 어디 가서 월급으로 한 2, 30원 받고 지내는 것 같을 것이냐. 그런 생활보다는 우선 살림 범절만 해도 몇 곱절 낫게 시리 뒤를 대주마.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참고 지내면 윤희와의 문제가 깨끗하게 요정이 난 뒤에 너를 큰 집으로 맞아들일 것은 물론이요. 만약 내가 소원이라면 결혼식이라도 하자꾸나. 그러니 다 그렇게 알고 나를 믿어라. 혹시 나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으나 설만들 내가 이 나이를 해가지고 집안 간의 세교를 생각한다든가 또 과거에 너를 귀해했던 것으로든지 너를 한때의 놀이객감으로 주무르다가 내버릴 악심으로야 이럴 이치가 있겠느냐. 그러한 불량한 놈이 아니라는 것은 변명을 않더라도 내가 잘 알리라. 재호의 설명은 대략 이러했다. 1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수선도 떨지 않고 점잖게 그리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 미상불 초봉이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 그의 하던 말은 적어도 이 당장에서는 다 진정임에 틀림이 없었다. 초봉이는 재호의 태도와 말이 진실하다고 믿기보다 진실하겠지 하고 믿어두고 싶었다. 기왕 일이 된 걸 무슨 차마 못할 노릇을 죽지 못해 억지로 당하는 것처럼이나 강행하여 마음을 돌리던 것이다. 그는 재호의 이야기한 생활의 설계가 적잖이 만족스럽다. 욕심 같아서는 기왕이니 제 의향으로 가령 친정집의 생활 같은 것도 어떻게 요량을 해달라고 말을 해서 다짐 같은 것이라도 받고 싶었으나 마음뿐이지 처음부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에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재호는 입이 귀미까지 째지면서 신혼 축하를 한다고 하녀를 불러 올려 맥주를 청한다. 초봉이는 비로소 제가 재호의 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제 기호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 이상할 만큼 좋고 언짢고 간에 분간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가타부타 간의 시비도 가려지지 않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재호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자꾸만 내가 저 아저씨의 안악? 저 아저씨가 내 남편? 해야 아무래도 실없는 장난이나 거짓말 같아 우습기나 하지 조금도 실감은 나지 않았다. 고태수적에도 이랬던가 곰곰 생각해보나 그러한 것을 마음에 헤아린 기억이 없다. 이튿날 낮 2시 이제는 정말로 재호의 우리 안악이 된 초봉이는 신혼여행을 미리서 온 셈이 된 유성온천을 떠나 대전으로 버스를 달린다. 달리면서 생각은 두루 깊어 어쩌면 한 달치간에 이다지도 갖은 변화를 겪는고 하면 그것이 모두 제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잠시 맡아서 해주는 것만 같았다.
초봉이가 재호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여관에 묵은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집을 드느라고 재호는 자잘모름한 살림 나부랭이를 자동차에 들이쟁겨가지고 초봉이와 더불어 종로 복판을 동쪽으로 달리기를 오후쯤에 서고 저게 우리 회사야. 우선 임시로 2층을 빌려 쓰는데 널찍해서 쓸모가 있어. 동관 파주계에서 북편으로 꺾여 올라갈 무렵에 재호는 길 모퉁이의 2층 벽돌집을 손가락질한다. 또 저긴 활동사진집, 우리 괜히 구경 다니기 좋으라고 헤헤. 재호는 유성온천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부터 초봉이를 우리 괜히라고 불렀다. 동관 중간께서 자동차를 내려 바른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바로 뒷골목을 건너 마주 보이는 집이 있었다. 송진 냄새가 나는 듯 말쑥한 새 집이 문등까지 달리고 드높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뜻한 게 마음에 들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바른편 방이 행랑이요. 다시 유리창을 한 안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이 부엌과 안방 그리고 곱해져서 삼간 마루와 건넌방이다. 겉으로 보매 그럴듯한 것이 들어와서 보니 좁고 옹색하다. 마당이 앞집과 옆집의 뒷벽에 코를 부딪힐까 조심되게 좁았다. 그러한 마당가에다 장독대도 신용은 해놓고 수통도 있기는 했고 또 좌가 동남으로 앉은 집이라 겨울볕은 잘 들어도 방금 닥쳐오는 여름철은 서쪽이 막혀서 시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보증금이 200원이요. 월세가 30원이라는 소리에 초봉이는 깜짝 놀랐다. 행랑은 지저분할 테니 두지 말자고 재호가 미리 말하던 대로 비어 있었다. 주인 내외가 들어오니까 건넌방에서 배절모도 빛이 검고 우툴두툴하게 생긴 여자가 공손히 마중을 한다. 식모도 이렇게 미리 구해놓았고 또 의복 장롱이야 찬장에 뒤주야 부엌의 살림 재구야 모두 차려놓은 것을 보니 초봉이는 태수와 결혼하던 날 역시 이렇게 차려놓은 집을 들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일변 속이 언짢았다. 살림은 쌀나무와 심지어 빗자루 하나까지도 죄다 구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재봉틀이다. 청진동의 재호의 큰 집에 있었던 것을 내려온 듯한데 초봉이는 윤희가 쓰던 것이려니 하고 보자니 치사스럽기도 하나 군산서 모친과 더불어 재봉틀도 없이 삭바늘질에 허리가 아프던 일을 생각하면 윤희한테 치사스러운 것 좀 아무렇지도 않았다. 결국 초봉이는 다 만족한 셈이다. 다만 화단을 만들 자리가 아무리 해도 없는 것이 섭섭했지만 그것은 화분을 사다 놓기로 하면 때울 수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재호가 조반을 먹고 회사로 나간 뒤에 초봉이는 모친한테 편지를 썼다. 사연은 무사히 왔고 또 요행이 오던 길로 몸 편하게 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치도 염려 말라고 그리고 떠나올 때 편지에 말한 대로 집 보증금 주었던 것이며 시계, 반지, 양복장 등을 말끔히 팔아서 그렁저렁 지내노라면 총차 형편을 보아 좌우간 무슨 변통을 하겠노라고 아주 간단히 썼다. 짐작컨대 혼인 때 쓰고 남은 돈은 몇십 원 있을 테고 또 제가 시킨 대로 주어 보태면 200원 돈은 될 테니 서너 달 동안은 그렁저렁 지낼 듯 싶어 우선 그걸로 친정은 안심할 수 있었다. 종차는 재호한테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살림을 조략히 해서라도 할 테니 매삭 20-30원가량은 따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무슨 도리를 굳혀해달라고 청을 댈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기왕 개봉이와 형주도 군산서 지금 다니는 학교를 마치는 대로 서울로 데려올 테니 그 애들의 교육도 채우도록 감당을 해달라고 할 작정까지도 해두기를 잊지 않았다.
편지를 쓰고 나서도 한동안 붓을 놓지 못하고 망설였다. 기왕 편지를 쓰는 길이니 시방 재호와 만나 다 이렁저렁 되었다는 사연을 눈치만이라도 비칠까 하던 것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할 도리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고 보면 비록 부모 자식 간일망정 깊은 곡절을 모르고 계집아이가 몸가짐을 그리 해피했을까 보냐고 아닌 속을 아실 것 같고 해서 그저 주저를 한 것인데 역시 아직 이르다고 마침내 먼저 쓴 대로 그냥 편지를 봉해버렸다. 석양쯤 재호가 싱글벙글 털털거리고 들어오더니 빳빳한 10원짜리 50원을 착 내놓는다. 자, 이게 우리 괜히 한 달 월급이다. 허허허. 제기랄 것. 괜히 월급 주는 놈이 이 세상에 이 박재호 한 놈뿐일걸? 허허허. 제기랄 것. 이렇게 많이? 초봉이는 반색을 하면서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20, 30원 월급 받는 것보다 월등 낫다는 타산이야 종차 생각나겠지만 우선 눈앞에 한 달 용돈 50원이 푸짐하던 것이다. 허허, 그게 그리 대단해서. 재호는 초봉이의 볼때기를 가만히 꼬집어주면서 돈 50원이 그리 푸달지다고? 쓰기 나름이지. 그걸랑 두고서 반찬거리며 전등세, 수도세, 식모 월급 그런 거나 주라고. 집세는 내가 따로 줄 테니 또 나무 양식도 따로 들여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참 달리 무엇 살림 장만할 게 있다던가 옷감 같은 걸 끊느라고 무갯돈이 들거들랑 날들어 달라고 말을 하고. 초봉이는 따로 시방 약삭 빠른 셈을 따져보고 있다. 수도세, 전등세, 식모 월급 다 치더라도 10원이 채 못 될 것이고 반찬거리라야 재호의 밥상을 어설프지 않게 하기로 하더라도 한 달에 20원이면 족할 것이고 그런즉 50원에서 20원이나 잘하면 25원 정도는 남을 것이니 그놈을 친정으로 내려보내 주리라. 종차야 재호더라도 다 설파하게 될 값에 우선 얼마 동안은 친정 권솔들을 먹여 살려라 어쩌라 하기도 실상 못하고 하니 아예 그렇게 하는 편이 옳겠다. 두둥둥 떴던 초봉이의 마음은 차차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것도 처음은 이 생활이 현실로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는 다시 무슨 풍파가 일어 또다시 새로운 그 운명이 시키는 대로 낯선 생활을 맞이하게 되려니 싶기만 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노라니까 비로소 마음이 훨씬 가라앉고 생활도 자리가 잡히던 것이다. 그는 서울로 와서 재호와 살게 되면서 역시 집과 일에다가 정을 붙였다. 조석으로 집안을 정하게 닥달하고 세간을 보기 좋게 버려놓고 화분을 사다가 화초를 가꾸고 재봉틀을 놓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마당에 모래알 하나나 방 안의 전등덮개 하나에까지도 초봉이의 손이 치이고 마음이 쓰이고 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두 알뜰살뜰했다. 재호는 초봉이가 그러는 것을 너무 청승맞아서 복이 붙지 않겠다고 농담 삼아 말리곤 했지만 초봉이한테는 그것이 낙이요. 그 밖에는 마음 붙일 것이 없었다. 재호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이야기를 하면 말동무가 되어주고 타고난 솜씨에다가 마음까지 써서 조석을 어설프지 않게 살뜰히 공괴하고 재호가 미리서 말을 이르지 않아도 노상 즐기는 몇 주 몇 병은 얼음에 채놓았다가 저녁 밥상머리에 내놓을 줄도 알고 이렇게 어찌 보면 눈치 빠른 애첩 같기도 하고 정다운 아내나 착한 주부 같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무슨 재호한테 탐탁스레 정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오. 그런 건 역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화초를 가꾸고 장롱을 훤하게 닥달을 하고 조각보를 새기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거 없이 다만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노릇일 따름이었다.
이러구로 그는 한갓 승재가 가끔 생각나는 때 말고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흥분도 없으려니와 불평도 없이 일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그날그날 지내는 로버트가 되다가만 사람 노릇을 하기에 골몰하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재호는 오후와 저녁이면 초봉이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적이나 하면 삼방 서광사 같은 데로 초봉이를 데리고 피서라도 갖고 싶었지만 새로 시작한 회사 일이 하루도 몸을 빼칠 수가 없다. 그 대신 거의 매일 밤 초봉이를 데리고 본정으로든지 종로로든지 산보도 나갔고 나가다가 눈에 띄는 것이면 옷감이든 집안 세간이든 곧잘 사주곤 했다. 그는 초봉이의 마음을 사자고 여간만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살림을 시작한 지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인데 초봉이가 부엌에 있다가 저녁상을 들고 나서니까 재호는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초봉이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셈이야. 떼어놓고 하는 소리라 초봉이는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하다가 혹시 형부의 사단이나 아닐까 하고 가슴이 더럭 내려앉았다. 글쎄 내가 말이야. 재호는 그러나 숟가락을 들고 심상히 설명을 하던 것이다. 윤희를 보내고 나서는 이내 다른 여자와는 도무지 상관을 한 일이 없었는데 허허 그거 참. 글쎄 무슨 기운이 있었단 말이야. 허허 제기랄 것. 늙은 놈이 이거 망신이지. 아무튼 그 사람 고 무엇이라는 친구가 초봉한테 골고루 못할 일을 하고 죽었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초봉이는 충분히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재호가 무슨 기운이라는 것에 대해 한바탕 기다랗게 강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초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했다. 이렇게 범사에 재호는 초봉이를 다독거리고 어루만지고 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아내 되는 윤희의 히스테리와 건강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낙은 고사하고 어금니에서 신물이 나던 참인데 일찍이 마음이 간절했던 초봉이를 얻어 이렇게 아늑한 가정을 이루고 보니 이래저래 초봉이가 귀엽고 소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초봉이가 새침하니 저는 저대로 나돌고 속정을 주지 않아서 흥이 미흡하고 해먹는 줄을 모르는 바도 아니오. 사실이지 언제까지고 이대로 알찐 맛이 없이 지내라면 그것은 마치 석고로 빚은 인형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죽여도 그 짓을 오래 두고는 못 해낼 듯 싶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거든 인제 정이 쏠리는 날도 있겠지. 재정을 아짜면 내가 더욱 정답게 굴어야지. 이렇게 뒤를 보자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 혹시 초봉이가 새침하든지 하면 제 딴에는 뻥땡하고 흥을 준다는 게 우리 괭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게로군 하면서 손을 까불까불 장난을 청한다. 그럴라치면 초봉이는 말대가리 하면서 눈을 흘기고 영 심하면 정말 고양이같이 달려들어서는 재호의 까부는 손등이고 빈대머리진 이맛박이고 사정없이 박박 핥혀준다. 어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쌍스러운 욕을 내갈기기도 한다. 마음 심란하던 차에 탐탁하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앉아서 지분덕거리는 게 더욱 싫어서 자연 소갈지를 내떨곤 하던 것인데 속을 모르는 재호는 재호대로 그럴 적마다 윤희의 히스테리의 초기적을 생각하고 초봉이도 그 시초를 잡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혼자 속으로는 입맛이 쓰곤 했다.